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시간을 훔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뛰는 동안입니다. 당신의 눈이 다음 줄로 이동하는 동안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정확히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입니다.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예측하고 실험이 확인한 방식으로입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당신의 시간은 느려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회계 규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규칙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규칙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80억 광년 떨어진 별에서 빛이 출발했습니다. 은하를 가로지릅니다. 초은하단 사이에 텅 빈 공간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80억 년이라고 측정하는 시간 동안 이동합니다. 그 빛에게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0초가 아닙니다. 거의 0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0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말했습니다. 자연은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어떤 방식인지 알아내는 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임무를 시작합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손전등을 켜고 반대편 벽을 향해 비추십시오. 완료하셨습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빛은 방금 약 10나노초 안에 벽을 왕복했습니다. 10억 분의 1초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버튼에서 떨어지기도 전입니다. 광자는 이미 벽을 때리고 반사되어 당신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에게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10나노초를 경험했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펌프했습니다. 뇌 속 전자가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광자에게는요, 아무것도요, 여정이 짧았던 것이 아닙니다. 여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직관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속도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빠를수록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거리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빛은 거의 0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빛은 0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 차이는 의미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당신과 그 광자는 같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핸드폰입니다. 같은 곳에서 끝났습니다.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은 10나노초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광자는 0입니다. 같은 출발, 같은 도착,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이것은 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측정된 물리학입니다. 방정식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험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히 하나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간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시공간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광속입니다. 미친 소리 같습니까? 계속 들어보십시오. 공간과 시간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패브릭입니다. 시공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브릭을 통해 당신에게는 고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반드시 항상 이동해야 하는 단일 속도입니다. 그것이 광속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공간을 통한 이동, 시간을 통한 이동. 완전히 정지해 있다면요? 공간에는 예산을 영습니다. 전부 시간으로 갑니다. 최고 속도로 시간을 통과합니다. 초가 흘러갑니다. 당신은 나이를 먹습니다. 화요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이제 공간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방을 가로질러 걷습니다. 예산의 일부가
시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시간을 통한 흐름이 약간 줄어듭니다. 당신의 시계가 느려집니다. 미미합니다. 보행 속도에서는 평생 동안의 차이가 수십억 분의 1초입니다. 하지만 실제합니다. 측정되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주는 장부를 엄격히 기록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하십시오. 비행기를 타십시오. 더 많은 예산이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더 적은 것이 시간을 통해 흐릅니다. 당신의 시계는 더 느려집니다. 이제 공간 예산 전체를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을 위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0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간 예산을 소비하는 속도는 무엇입니까? 광속입니다. 이것이 왜 광속에서 시간이 멈추는가입니다. 광자에 대한 어떤 마법적인 속성 때문이 아닙니다. 장부 계산 때문입니다. 예산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장부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속도는 시간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시간과 거래합니다. 당신이 공간에서 더 많이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조금 흐릅니다. 이것은 우주의 협상 불가능한 규칙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바닥에 거울 하나, 천장에 거울 하나입니다. 그 사이를 오가는 광자 하나입니다. 광자가 거울을 칠 때마다 시계가 째깍합니다. 이제 이 시계를 기차에 올려놓습니다. 기차가 당신 옆을 빠르게 지나갑니다.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광자가 위아래로 튀지 않습니다. 기차가 옆으로 움직이니까 광자는 대각선으로 이동합니다. 지그재그입니다. 대각선 경로는 수직 경로보다 깁니다. 기본 기하학입니다. 광자는 이제 째깍마다 더 긴 거리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광속은 상수입니다. 광자는 추가 거리를 커버하기 위해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째깍에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많은 거리 같은 속도 째깍 사이에 더 많은 시간입니다. 기차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착시가 아닙니다. 인식의 속임수도 아닙니다. 그 시계는 진짜로 더 적게 째깍합니다. 그 기차에서 실제로 더 적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기차가 광속으로 이동하면요. 경로는 완전히 수평이 됩니다. 째깍 사이의 거리가 무한합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느리게가 아닙니다. 완전히 멈춥니다. 이 단순한 빛시계 하나가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광속은 보호됩니다. 시간은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기차 위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광자가 여전히 위아래로 튀고 있습니다.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에 있는 당신의 시계가 느리게 보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이것이 상대성이란 뜻입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냐는 질문에는 절대적인 답이 없습니다. 광속만이 절대적입니다. 빛은 당신을 위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이 빛을 위해 바뀝니다. 이것은 철학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일 측정되는 기술입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십시오. 지도 앱을 여십시오. 위치를 찾는 파란 점을 보십시오. 당신의 핸드폰은 3m 내 정확도로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어떻게요? GPS 위성입니다. 당신 머리 위 2만 킬로미터에서 궤도를 도는 31개의 위성입니다. 각각 원자시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10억 분의 1초 정확도로입니다. 당신의 핸드폰은 이 위성들의 신호를 듣습니다. 시간 차이를 비교합니다. 위치를 삼각 측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시속 약 14,000km로 이동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시계는 느리게 갑니다. 위성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7마이크로초를 잃습니다. 7마이크로초입니다. 미미해 보입니까? 빛은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7마이크로초 동안 빛은 2km 이상을 이동합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당신의 GPS는 매일 킬로미터 단위로 표류합니다. 쓸모 없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지구 중력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약한 중력에서 시계가 더 빠르게 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루에 약 45 마이크로초를 더합니다. 두 효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들은 상쇄되지 않습니다. 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위성 시계는 지상 시계보다 하루에 38 마이크로초 빠르게 갑니다. 38 마이크로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루에 약 11km의 오차입니다. 보정하지 않으면 GPS는 이틀 만에 도시 하나만큼 틀어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시계를 미리 느리게 프로그래밍합니다. 상대성을 하드웨어에 내장합니다. 발사 전 시계를 정확히 38.4 마이크로초 느리게 조정해 둡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입니다. 당신이 주문한 모든 배달, 당신이 추적한 모든 배송, 당신이 검색한 모든 길, 모두 다른 속도와 중력 강도에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광속이 상수라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프라입니다. 되짚기,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항상 광속으로 시공간을 이동합니다. 그 속도는 공간과 시간으로 나뉩니다. 공간에서 더 많이 쓸수록 시간에서 덜 씁니다. 이것이 시간 팽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험실 이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핸드폰이 매 초마다 이 계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옳지 않았다면 GPS는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냈을까요? GPS 위성도 없었습니다. 뮤온 검출기도 없었습니다. 입자가속기도 없었습니다. 계산기도 컴퓨터 도첨단 실험 장비도 없었습니다. 1895년이었습니다. 독일의 16살 소년이 수업 중에 몽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상한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빛줄기를 따라 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재앙적인 답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 질문 하나와 10년 동안 씨름했습니다. 10년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입니다. 잠을 자면서도입니다. 친구와 산책하면서도입니다. 물리학의 모든 지식이 그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빛은 항상 같은 속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빛 옆에서 달리면 빛이 정지해 보여야 합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5년입니다. 26살의 스위스 특허청 심사관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름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5편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물리학 역사상 가장 생산적인 한 해였습니다. 어떤 대학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질문에 답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1895년 스위스 아라우였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6살이었습니다. 어느 지루한 오후 수업 시간, 그는 이상한 것에 대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를 따라 달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맥스웰 방정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맥스웰은 그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빛은 항상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항상입니다.
어떤 기준 틀도 어떤 조건도 없이입니다. 그냥 벌거벗은 상수입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빛과 나란히 달린다면 무엇이 보일까요? 논리적으로 빛이 내 옆에 고정되어 보여야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두 차처럼입니다. 하지만 맥스웰 방정식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빛은 반드시 항상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초당 29만 9 1000킬로미터로 쫓고 있어도입니다. 빛은 여전히 전속력으로 달아납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0년 동안 이 모순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얼어붙은 빛에 변하지 않는 상수입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없었습니다. 속도가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이 모순에서 탈출한 방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빛은 항상 초당 30만 킬로미터입니다. 내가 빛 옆에서 달려도 빛은 여전히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달아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빛 옆에서 달릴 때 무엇이 변합니까?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빛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 자체가 휩니다. 공간 자체가 조정됩니다. 우주의 구조 자체가 광속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광속을 보호하기 위해 우주가 치르는 대가, 그 대가가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1905년 스위스 베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특허청으로 출근했습니다. 3등 심사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명품 서류를 하루 종일 검토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장치들이었습니다. 전기 신호 동기화 특허들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계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시간의 본질을 바꿀 사람이 매일 시간 측정 특허를 심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서 물리학 논문을 썼습니다. 아내 밀레바와 토론했습니다. 친구 미켈레 베소와 산책하며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해에 그는 5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논문입니다. 광전 효과였습니다.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양자역학의 씨앗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브라운 운동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꽃가루가 움직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자의 실제를 증명했습니다. 당시 원자는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논문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었습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찰자에게 상수라고 선언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논문입니다. E는 mc이었습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6살의 특허청 심사관이었습니다. 박사 학위도 그 해에야 받았습니다. 어느 대학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5편의 논문은 물리학을 영원히 바꿨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속은 모든 관찰자에게 상수입니다. 빛에 대한 어떤 마법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공간과 시간 자체가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 줄기를 쫓으면 빛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시계가 느려집니다. 당신의 잔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3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뮤온입니다. 매 초마다 입자들이 우주에서 비처럼 내립니다. 우주선입니다. 거의 광속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드는 양성자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대기와 충돌합니다. 80km 상공에서입니다. 충돌할 때 뮤온이 생성됩니다. 뮤온은 무거운 전자 같은 것입니다. 불안정하고 방사성이며 수명이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평균 수명은 2.2 마이크로초입니다. 그 다음 붕괴합니다. 사라집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2.2 마이크로초 안에 거의 광속으로 이동해도 뮤온은 약 800m밖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뮤온은 80km 상공에서 생성됩니다. 단순한 계산입니다. 지상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죽어야 합니다. 대기가 그것들을 모두 흡수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매분 수천 개를 감지합니다. 지구의 모든 제곱미터가 끊임없이 폭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뮤온이 당신의 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시간 팽창이 실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뮤온들은 광속의 99.95%로 이동합니다. 그 속도에서 시간은 극적으로 느려집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들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80km 여정을 살아남기에 충분히 오래입니다. 광속의 99.95%에서 시간 팽창 인자는 약 10배입니다. 뮤온의 수명 2.2 마이크로초가 우리 눈에는 약 22 마이크로초로 늘어납니다. 고도 10km에서도 22 마이크로초면 지상에 충분히 도달합니다. 80km에서 생성된 뮤온은 더욱 여유 있게 살아남습니다. 측정된 수치가 이론의 예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이 시간 팽창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뮤온의 관점에서는요, 여전히 2.2 마이크로초를 삽니다. 하지만 거리가 수축됩니다. 대기가 찌그러집니다. 80km가 800m보다 짧아집니다. 같은 결과 다른 설명입니다. 둘 다 유효합니다. 상수는 집행됩니다. 두 번째 증거, 원자시계입니다. 1971년 헤이플 키팅 실험이었습니다. 정밀한 원자시계 4개를 2대의 비행기에 실었습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지상의 시계와 비교했습니다. 예상대로 시간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수십 나노초 단위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비행한 시계는 지상보다 약 59 나노초 느려졌습니다. 서쪽으로 비행한 시계는 오히려 약 273 나노초 빨라졌습니다. 왜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까? 동쪽 비행은 지구 자전과 같은 방향입니다. 서쪽 비행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입니다. 지구 자전까지 고려하면 두 비행기의 절대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그대로 시계 시간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상대성 이론의 계산이 먼저 이 숫자를 예측했습니다. 실험이 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속임수가 아닙니다. 측정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증거, 입자가속기입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의 대형 강입자가속기입니다. 양성자를 광속의 99.99991%까지 가속합니다. 그 속도에서 양성자의 수명은 7,000배 이상 늘어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 시간 팽창을 반드시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세 가지 증거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뮤온 원자시계 입자 가속기입니다. 우주는 장부를 엄격히 기록합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속도만이 시간을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도 시간을 훔칩니다. 아인슈타인은 1915년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더 깊이 밀고 나간 이론이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공간을 더 많이 구부립니다. 그리고 시간도 구부립니다.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강합니다.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중력이 약합니다. 시간이 더 빠르게 흐릅니다. 당신의 머리는 당신의 발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합니다. 원자시계로 확인되었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꼭대기와 바닥 사이에서도 차이가 감지됩니다.
GPS 위성이 38마이크로초씩 어긋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속도에 의한 시간 지연과 중력 약화에 의한 시간 가속입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 효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 근처에 있으면 중력이 너무 강해서 시간이 거의 멈춥니다. 멀리서 보는 관찰자 눈에는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되짚기. 지금까지 우리는 두 종류의 시간 도둑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두 번째 도둑은 중력입니다. 강한 중력 안에 있을수록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 두 도둑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발보다 빠르게 나이를 먹습니다.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오래 살수록 지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이를 먹습니다. 극도로 미미한 차이입니다. 하지만 측정됩니다. 우주는 장부를 엄격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장부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요. 기차 위의 사람 눈에도 플랫폼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진짜 덜 늙은 겁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쌍둥이 역설입니다. 쌍둥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지구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광속의 99%로 우주선을 타고 가까운 별로 출발합니다. 수년 후 돌아옵니다. 지구의 쌍둥이는 생각합니다. 우주선 형제가 빠르게 움직였으니 그는 덜 늙었을 것이다. 우주선의 쌍둥이도 생각합니다. 지구가 나에 대해 빠르게 움직였으니 지구의 형제가 덜 늙었을 것이다.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나 진짜 답이 있습니다. 둘의 상황이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지구의 쌍둥이는 출발부터 귀환까지 내내 같은 기준 틀에 있었습니다. 가속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의 쌍둥이는 달랐습니다. 출발할 때 가속했습니다. 별에 도착해 방향을 바꿀 때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했습니다. 지구로 돌아올 때 또 감속했습니다. 가속과 감속은 기준 틀의 변화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됩니다. 가속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비대칭이 생깁니다. 지구의 쌍둥이는 가속도계 없이 운동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주선의 쌍둥이는 좌석의 등이 눌리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이 물리적 차이가 두 경험을 비대칭으로 만듭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적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속입니다. 가속을 경험한 쪽이 덜 늙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주선 쌍둥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실제로 더 젊습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닙니다. 비대칭입니다. 두 관찰자의 경험이 다릅니다. 한쪽만 가속과 감속을 경험했습니다. 그쪽이 덜 늙습니다. 시간 팽창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절대적입니다. 우주선에서 돌아온 쌍둥이가 진짜로 더 젊습니다.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리적 현실입니다. 이 비대칭이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광속만이 절대적입니다. 나머지는 그 절대적 상수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물리학이 시간을 훔쳐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 시간을 훔쳐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1년이 매우 깁니다. 여름방학이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크리스마스까지 몇 달이 세월 같습니다. 40이 되면 1년이 순식간입니다. 어제가 새해였는데 벌써 가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심리학자들의 답은 이렇습니다. 시간의 주관적 속도는 새로운 경험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20%입니다. 40살에게 1년은 인생의 2.5%입니다. 비율의 차이가 시간의 주관적 길이를 바꿉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뇌는 더 많은 기억을 형성합니다. 기억이 많을수록 그 시간이 길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익숙한 루틴 속에서는 뇌가 기억을 압축합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적고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출퇴근길이 처음에는 길게 느껴집니다. 1년 후에는 순식간입니다. 뇌가 그 경로를 자동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적 시간 팽창과 심리학적 시간 압축입니다. 둘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같은 결과를 향합니다. 당신에게서 시간을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십시오. 낯선 길로 걸어가십시오. 새로운 언어를 배우십시오. 처음 보는 곳을 여행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주관적 시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뇌에 새로운 기억을 새기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이 훔쳐간 시간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물리학은 광속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심리적 시간은 당신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깊은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공간을 통해 이동하면 시간에서 빼앗길까요? 그 답이 당신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광속에서 시간이 멈춘다고 말합니다. 수학적으로 그것은 사실입니다. 방정식은 0을 줍니다. 시계가 멈춥니다. 지속기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표현은 더 깊은 무언가를 숨깁니다. 무언가가 시간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려면 먼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과 후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빛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광자에게 방출과 흡수는 같은 사건입니다. 시간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으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같은 순간입니다. 그 손전등 광자는 그것의 관점에서 벽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생성되고 동시에 소멸되었습니다. 여정은 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다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에게 시간이 얼어붙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빛이 어딘가에 얼어붙어 영원한 정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틀렸습니다. 빛은 어디에도 앉아있지 않습니다. 빛에게는 앉아있을 순간이 없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틀 전체가 용해됩니다. 당신은 시간 속에서 삽니다. 초가 무언가처럼 느껴집니다. 한순간이 다음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전체 존재는 자신을 경험하는 지속기간입니다. 빛은 그 틀 밖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시간 속에서 얼어붙은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서 부재한 것입니다. 빛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물체들입니다. 느린 물체들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기간을 경험하도록 강제됩니다. 빛은 자유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이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존재 자체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의미 있는 곳과 그것이 무의미해지는 곳의 경계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독특한 방식으로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인만에게 시간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좌표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동쪽과 북쪽이 위치를 나타내듯이 시공간 위에서 t는 시간좌표를 나타냅니다. 강이 흘러가면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좌표는 다릅니다. 좌표는 그냥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파인만의 관점에서 과거와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제와 내일은 다른 시간좌표에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다른 공간좌표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이것이 블록 우주 모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제합니다. 단지 다른 시간좌표에 있을 뿐입니다. 바이만은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터무니없어 보일 뿐입니다. 시간이 좌표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착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진실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시공간의 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겪는 것입니다. 우주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입니다. 당신은 그 안을 이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파인만은 평생 이 사실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물리학의 아름다움은 방정식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방정식이 드러내는 현실의 낯설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강처럼 흐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도 위의 좌표처럼 그냥 거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 좌표를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직관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리학의 임무입니다. 직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손전등을 다시 켜십시오. 광자들이 벽을 치고 당신의 눈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방금 불가능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 수십억 개의 입자들입니다. 순간들 사이에 여정도 존재도 없습니다. 탄생과 죽음이 하나의 사건으로입니다. 당신의 방에서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읽는 동안 나이를 먹었습니다. 광자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광속으로 시공간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시간과 거래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속도에 씁니다. 지속기간은 사라집니다. 비유로서가 아닙니다. 물리학으로서입니다. 측정 가능하고 엔지니어링 된 우주적 현실로서입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의 광자들이 지금 이 순간 위성에 닿고 있습니다. 나이 없이입니다. 무한한 여정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과율은 깨집니까? 원인이 결과보다 나중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까? 당신이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빛이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것입니까? 광자는 사물이 아니라 사건입니까? 그리고 존재가 지속기간을 요구한다면 빛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댓글에 당신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